만약 여러분이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드는데 260원만 들고 나머지 740원을 고스란히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과연 가능한 사업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제왕 엔비디아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엔비디아가 예측한 2025년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74%에 육박합니다. 이건 단순히 장사를 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AI 기업들이 마치 봉건 시대의 영주에게 세금을 바치듯 자신들의 이익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에게 GPU세, 즉 엔비디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픈 AI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견고한 엔비디아 제국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철옹성 같던 제국에 아주 의미심장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칼을 갈던 한 명의 거인이 마침내 모두의 앞에 나선 겁니다.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서비스에만 사용하던 비밀병기 자체 개발 AI 칩 TPU를 외부 기업들에게 판매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정면 선전포고인 셈이죠. 시장이 더 충격에 빠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구글의 최신 초거대 AI 모델 제미나이 3이 오직 구글의 TPU만으로 학습되어 최고의 성능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엔비디아 GPU 없이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둘째는 더 결정적입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사 중 하나인 메타,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그 회사가 구글의 TPU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엔비디아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 역시 거대한 제국의 황제를 흔들기 위한 찻잔속 태풍에 불과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두 회사의 기술 경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AI라는 새로운 대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백조 원이 걸린 거인들의 경제 전쟁,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인퍼런시아와 트레이니움이라는 칩을,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라는 AI 칩을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자체 칩을 개발하는데 왜 아무도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엔비디아의 GPU보다 특정 연산 성능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칩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즉 반도체 칩 너머를 봐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제국을 지키는 진짜 성벽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의 이름은 바로 쿠다입니다. 쿠다가 도대체 뭘까요?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쿠다는 AI 개발을 위한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윈도우나 맥OS 위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듯 전 세계 AI 개발자들은 쿠다라는 운영체제 위에서 AI 모델을 만듭니다. 이 쿠다 생태계의 작동 방식은 정말이지 경이로울 정도로 영리합니다. 이 구조는 크게 두 그룹의 플레이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상위 1%의 커널 엔지니어와 나머지 99%의 개발자입니다. 첫째, 상위 1%에 해당하는 소수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엔비디아 GPU의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하드웨어의 성능을 120%까지 짜낼 수 있는 초정밀 연산 도구, 즉 커널을 만듭니다. 이건 마치 최고의 대장장이가 특정 광물에 최적화된 망치와 집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나머지 99%에 해당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AI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하드웨어 구조를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의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편리한 연산 도구들을 가져다가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쉽고 빠르게 AI 모델을 개발하면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쿠다 플랫폼에 등록된 개발자 수는 이미 400만 명을 넘어섰고 관련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수는 3,5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바로 생태계 락인 효과, 즉 생태계에 한번 갇히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개발자들은 지난 15년 넘게 쿠다 위에서 지식을 쌓고 코드를 짜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회사의 칩을 쓰려면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버리고 맨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개발자가 그런 기회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말한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해자입니다. 엔비디아의 해자는 돈으로도 더 빠른 칩으로도 쉽게 메울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개발자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린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깊고 넓은 해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이 막강한 쿠다 생태계를 대체 어떻게 뚫을 생각인 걸까요? 놀랍게도 구글의 전략은 쿠다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 전쟁의 규칙 자체가 바뀐다면 어떨까요?
최고의 성능을 추구하던 기술자들의 전쟁이 단일 원이라도 아끼려는 재무 책임자들의 전쟁으로 바뀐다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의 무대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최고의 성능, 최고의 기술을 좇는 기술 최고 책임자, 즉 CTO의 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엿봤다면 이제부터는 단일 원의 비용이라도 줄이려는 재무 최고 책임자 CFO의 방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대한 전쟁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빅테크들이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드는 진짜 이유는 엔비디아의 기술을 뛰어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목표일 뿐이죠. 핵심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70%가 넘는 경이로운 마진율, 즉 엔비디아 세금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매년 수십조 원을 엔비디아에 지불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만의 칩을 만들자는 계산이 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글의 TPU가 왜 무서운 무기인지 드러납니다. 구글 TPU는 GPU처럼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 공구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연산, 바로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행렬 곱셈의 모든 것을 건 A식, 즉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딱 한 가지 목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특수장비인 셈이죠. 그런데 왜 지금 이 특수장비가 중요해졌을까요? 그건 바로 AI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개발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수많은 데이터를 쏟아부어 AI 모델을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 단계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AI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 수많은 사용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추론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습 시장이 중요했습니다. 더 빠르고 강력한 칩으로 남들보다 먼저 뛰어난 AI를 만드는 게 중요했죠. 이 영역에서는 어떤 문제든 유연하게 풀 수 있는 엔비디아 GPU가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서비스가 구글 검색, 메타의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매일 상대하는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 모든 계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학습은 몇 달에 한 번 하는 대규모 공사지만 추론은 24시간 내내 1초에 수백만 번씩 돌아가는 일상적인 작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칩 하나하나의 성능보다 데이터 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총소유 비용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칩 구매 비용은 물론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 요금과 냉각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죠. 바로 이 TCO 측면에서 구글의 TPU, 즉 A식은 GPU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특정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적은 전력으로 동일한 작업을 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에 따르면은 특정 추론 작업에서 TPU의 와트당 성능, 즉 전력 효율이 GPU 대비 2배에서 3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칩을 돌리는 빅테크 입장에서 이건 수천억, 수조 원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최고의 성능을 외치는 CTO와 최소의 비용을 외치는 CFO의 대립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시장은 CTO의 목소리가 더 컸지만 서비스가 성숙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CFO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구글은 바로 이 CFO들의 마음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코뿔소 엔비디아는 구글의 이 날카로운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가격을 내리는 안일한 대응을 할까요? 천만에요. 그들의 전략은 훨씬 더 정교하고 무섭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망치로 모든 못을 박으려는 전략을 벌였습니다. 대신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 도구를 고르듯 시장을 잘게 쪼개서 각기 다른 가격표를 제시하는 시장 세분화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첫 번째 칼날은 구글의 심장, 즉 추론 시장을 정확하게 겨냥합니다. 기억나시죠? 추론 시장의 핵심은 성능이 아니라 비용 효율성이라는 것. 바로 이 시장을 위해 엔비디아는 루빈 CPX와 같은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한 수일까요? 비밀은 바로 메모리에 있습니다. 기존의 최상급 엔비디아 GPU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초고가의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마치 AI 학습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건설된 통행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초고속 전용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루빈 CPX는 이 HBM 대신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GDDR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이건 수많은 일반 차량들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잘 닦인 왕복 8차선 공용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추론 작업처럼 수많은 요청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쪽이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계산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엔비디아는 이제 CFO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굳이 저희 생태계를 떠나 구글로 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예산에 딱 맞는 합리적인 가격표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경쟁사의 강점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고객을 자신의 영토 안에 완벽하게 가두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방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방어 전략일 뿐이죠. 그들의 진짜 무서움은 공격 전략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쿠다 생태계라는 해자를 더 깊고 넓게 파는 작업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공개한 DGX 스파크라는 제품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이건 수십억 원짜리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아닙니다. 개발자 책상 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 크기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엔비디아는 왜 이런 미니 슈퍼컴을 보급하려는 걸까요? 이것은 미래 고객을 향한 아주 영리한 투자입니다. AI 개발자나 작은 스타트업들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엔비디아의 쿠다 환경에 완벽하게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회사가 운전면허 학원에 자사 차량을 대폭 할인해서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 차로 운전을 배운 사람은 나중에 자기 차를 살 때도 익숙한 그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개발 초기부터 쿠다에 길들여진 개발자는 나중에 회사가 성장해서 수천 개의 칩을 구매할 때도 당연히 엔비디아를 찾게 될 겁니다. 미래의 수조 원짜리 계약을 위해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셈이죠. 결국 엔비디아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루빈 CPX 같은 실속형 제품으로 당장 집을 나가려는 고객의 발목을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DGX 스파크로 미래의 고객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정교한 비즈니스 전략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근본적인 차이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애초에 GPU와 TPU는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어쩌면 이 두 칩은 태생부터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잠시 칩의 겉모습을 넘어 그 가장 깊숙한 곳, 즉 아키텍처라는 설계도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설계도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스위스 군용 칼과 초밥 장인의 칼입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GPU는 완벽한 스위스 군용 칼입니다. 스위스 군용 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칼, 가위, 드라이버, 병따개 등 온갖 도구들이 들어있죠.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최대한 다양한 기능을 하나에 담아놓은 겁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바로 그렇습니다. 칩 안을 들여다보면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에 이르는 아주 작은 연산 장치, 즉 코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수천 개의 코어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떤 코어는 덧셈을 하고 바로 옆 코어는 곱셈을 하고 또 다른 코어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등 각자 다른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함이 바로 GPU의 가장 큰 힘입니다. AI 연구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탐험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 길로 가봤다가 내일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어떤 종류의 연산이 어떤 순서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스위스 군용칼처럼 다양한 도구를 갖춘 GPU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쿠다 생태계가 바로 이 유연한 하드웨어 위에 세워진 강력한 소프트웨어 제국인 셈이죠. 반면 구글의 TPU는 날카롭게 벼려진 초밥 장인의 칼입니다. 이 칼은 오직 생선을 자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용도로는 쓰기 불편하지만 그 하나의 임무에 있어서는 세상 그 어떤 칼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합니다. TPU의 핵심 아키텍처인 시스톨릭 어레이가 바로 이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작동 방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거대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상상해보세요. 데이터가 칩의 한쪽 끝으로 들어가면 마치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흐르듯 수백, 수천 개의 단순한 연산 장치들을 순서대로 지나갑니다. 첫 번째 작업자가 나사 하나를 조이고, 다음 작업자가 부품 하나를 끼우고, 그 다음 작업자가 망치질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데이터는 칩 내부를 단 한 방향으로 흐르며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정해진 연산이 일사불란하게 착착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칩의 반대편 끝으로 나왔을 때는 AI 연산의 핵심인 거대한 행렬 곱셈 하나가 완벽하게 끝나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은 스위스 군용칼처럼 유연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작업 외에는 거의 할 수 없죠. 하지만 AI 추론처럼 똑같은 연산을 초당 수백만 번씩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데이터가 칩 내부를 헤맬 필요 없이 최단 경로로 흐르기 때문에 전력 소모는 극적으로 줄어들고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바로 비용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순간입니다. 이 하드웨어 철학의 차이는 칩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수만 개의 칩을 연결해서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방식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엔비디아는 NB 스위치라는 아주 비싸고 강력한 중앙 교환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건 마치 도시의 모든 전화가 연결되는 거대한 중앙 전화국과 같습니다. 모든 칩이 이 중앙 스위치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죠. 통제는 쉽지만 이 중앙 전화국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고 모든 트래픽이 몰리는 병목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구글은 3D 토러스라는 그물망 구조를 사용합니다. 중앙 전화국이 없습니다. 대신 모든 칩이 자신의 위, 아래, 양옆, 앞, 뒤에 있는 이유 칩들과 직접 연결됩니다. 마치 촘촘하게 짜인 거미줄 같죠?
데이터는 이 거미줄을 타고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중앙 통제 장치가 없으니 훨씬 저렴하고 유연하게 규모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수만 개를 넘어 수십만 개로 칩을 늘려도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죠. 결국 우리는 두 거인의 서로 다른 초상화를 보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는 최고급 스위스 군용칼을 만들어 비싸게 팔고 그 칼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대한 학교인 쿠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반면 구글은 자신들의 초밥집인 검색이나 유튜브 시장에서 쓸 가장 효율적인 칼을 직접 만들었고 이제 그 칼이 다른 대형 식당들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회사입니다. 이처럼 태생부터 다른 철학을 가진 두 개의 칼날이 이제 AI 시장이라는 거대한 도마 위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엔비디아일까요? 아니면 구글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파괴해야 끝나는 전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AI 하드웨어라는 거대한 대륙이 마침내 두 개의 서로 다른 왕국으로 나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국은 프리미엄 범용 시장입니다. 이 땅의 지배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일 겁니다. 이곳은 미지의 영역을 탐험해야 하는 연구개발 센터, 내일 당장 사업 모델이 바뀔지도 모르는 스타트업, 그리고 온갖 종류의 AI 모델을 실험해야 하는 대학들의 영토입니다. 이들에게는 구글 TPU처럼 특정 작업에만 뛰어난 칼보다 어떤 상황에서든 꺼내 쓸 수 있는 엔비디아의 스위스 군용 칼, 그리고 그 칼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쿠다라는 거대한 학교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속도와 유연성이 비용보다 중요한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위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왕국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특정 서비스 최적화 시장입니다. 이곳은 구글의 TPU와 같은 전문화된 칩들이 새로운 지배자로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구글 검색, 메타의 인스타그램 피드,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 이 서비스들은 이미 자신들이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용자에게 매일, 매시간, 매초 똑같은 종류의 연산을 수조 번 반복해야 하죠. 이런 초거대 규모의 서비스에서는 단일 퍼센트의 비용 효율성 개선이 수천억 원의 이익으로 직결됩니다. 이들에게 엔비디아의 비싼 범용 GPU는 사치일 수 있습니다. 오직 생선만 자르면 되는데 굳이 비싼 스위스 군용칼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독점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전문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시장은 더 이상 엔비디아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거인들의 싸움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까요? 놀랍게도 이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GPU든 TPU든 AI 칩의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절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부품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칩에게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하는 혈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입니다. AI 칩을 슈퍼카의 엔진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엔진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가 좁으면 차는 제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HBM은 바로 이 연료 파이프 역할을 합니다. 기존 D램을 옆으로 쭉 늘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높이 쌓아 올려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즉 대역폭을 폭발적으로 늘린 메모리 반도체죠. 데이터를 보면은 그 중요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에는 HBM3가 8개나 탑재되고 차세대 칩에는 무려 12개의 HBM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의 TPU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칩의 연산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HBM의 필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HBM 시장의 글로벌 최강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실제로 최신 HBM 시장에서 이 두 기업의 합산 점유율은 8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공급을 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 즉 데이터의 혈액을 생산하는 심장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와 구글의 전쟁은 누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더 치열하게 싸우고 더 뛰어난 칩을 만들어낼수록 그들에게 HBM을 공급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독점의 시대가 가고 전문화의 시대가 오는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